구독, 좋아요. 예, 1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아주 긴급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아마 가장 놀란 곳은 아무래도 이재명과 청와대일 것 같은데, 자, 한국 국회에서 지난번에 한미 간에 합의했던 관세 협상, 네. 국회에서 왜 비준하지 않느냐. 일단 형식적으로는 국회 비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포함해서 모든 품목들 상호관세들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 하고 즉각 인상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어요. 네. 굉장한 아침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이런 겁니다. 국제 통상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를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만 유독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그 개인 간의 개인,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민법이나 혹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약속을 어기면 처벌받고만 하는데 국제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예. 오늘 관세를 5%를 했다가 내일 너네가 잘못했어? 그럼 내일 또 10%를 했다가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미국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방문해서 어제 돌아왔어요. 어제 돌아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늘 새벽에 미국이 소식을 전한 것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떠난 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미국이 이제 발표를 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거는 벤스 부통령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벤스 부통령 앞에서 소년보 목사에 대한 석방 좀 얘기하고 예. 쿠팡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김민석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은 너네 미국과 달리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뭐 미국은 그런 원칙이 없다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로 벤스 부통령이 뒷목을 잡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한 게 아닌가. 벤스 부통령이라고 하면 차기 공화당 대권주자의 가장 큰 사람인데 또 트럼프의 핵심 멤버인데 그런 것이고, 영김 미 하원 의원도 예.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쿠팡 문제 너네 괴롭히지 마라. 너네가 뭔데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쿠팡 담당자를 불러다가 우리 미국인을 불러다가 그렇게 싸지르냐. 자, 오늘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해석을 하자면 예.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했는데 왜 대한민국 국회는 승인하지 않았냐. 대한민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대한민국에 하는 부가관세를 15%에서 20% 올리겠다. 대한민국 국회라는 얘기를 3번이나 썼어요. 예. 한국 국회를 3번이나 쓰면서 그 책임을 국회에게 전가했는데, 국회가 뭡니까? 지금 국회는 결국 국회가 곧 이재명이에요. 국회가 곧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다수당이고 이재명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의 미국 방문 바로 다음 날에 대한민국 국회를 저격하는 빌미로 해서 결국 이재명 정권에다가 큰 소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그 김민석이 미국에 갔으면 쿠팡의 범죄자에 대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하는 범죄자가 중국인인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쩌라고라고 발언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소화기를 뿌리고 와야 되지 않았나.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커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려가 많아서 우리 정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 정도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당당하게 우리가 언제 괴롭혔냐, 우리 쿠팡 괴롭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미국과의 대화가 지금 거의 단절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현대차 주가가 아침 얘기 방송 폭락하겠네요.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우두도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또 정부 여당이 망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성격을 분석을 해보면 한국 국회에 비준 문제를 이유로 들었긴 했지만, 그래서 관세 협상 이행하지 않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를 저격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한 저격이다. 네. 그리고 그 강한 저격의 밑바탕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세뿐만 아니라 벤스 부통령과 지금 김민석이 만났을 때 소년보 목사나
쿠팡 문제 이런 전반에 미국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관세 형태로 1차 손을 본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도 한국 정치가 정부 여당 다수당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미국도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직접 조명하는 것보다 국회를 비틀어서 조명을 하는데 그 원인에는 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에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 핑계를 대겠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아마추어인 게 여러분들 그 국회 비준 동의는 그냥 단순한 뭐 MOU나 이런 거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데 통상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외교 통상 문제에서 뭐 관세가 들어가든가 이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끼리 만나서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는 거는 그냥 정치적인 의례 관례이고요. 외교통상부나 외교부나 상원통상자원부에서 팩트시트를 주고 받을 때 국회의 비준이 언제 가능한지에 대한 것까지 얘기를 나눕니다. 거기까지 우리 국회는 한 2주 걸릴 거다. 한 일주일 걸릴 거다. 마음만 먹으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우원식 의장이나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할 테니 바로 다음 주에 단 하루 국회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움직임을 안 움직이는 게 이게 이재명 정부의 얼마나 이러한 프로세스를 모르는 아마추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은 기다렸겠죠. 미국이 지금 관세 협상 이후에 한 달 정도 기다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오전 중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 입장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통지받은 거 없다. 네. 트럼프 한두 번 상대해 봅니까? 트럼프는 트위터 X로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트럼프가 X에 이렇게 관세 25%로 올린다 그랬는데 미국 정부가 아니야 우리 대통령 X 잘못 올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공식적으로 통지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죠. 빨리 그 미국의 해법을 찾겠다든가 혹은 아니면 특사를 파견하겠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죠. 좀 답답합니다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상호관세 25%를 모든 상호관세 25%를 적용하겠다 하고 있는데 사실 별도의 품목별 관세 문제가 굉장히 무섭게 추가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지금 25% 인상 문제로 끝날까? 만약 한국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하는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이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문제나 손men보 목사 같은 종교 탄압이 계속된다면 지금 반도체 관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관세 문제도 지금 100% 있고 철강 알루미늄은 이미 50% 관세를 지금 먹고 있고 지금 일부 자동차를 다시 원상태로 25%로 돌려놨어요. 그러면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당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추가 조치가 당할 수가 있고 그 트럼프가 우리 국회를 저격한 것처럼 저는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뭔가 나온다기보다는 미국 하원 의회에서 미국 의회 차원에서 뭔가가 조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영김 하원 의원이 김민석 총리에게 카메라가 있는 와중에서 오찬 중인데 원래 오찬은 카메라 있을 때는 양국이 잘 지냅시다 하고 나서 카메라 빠지고 나서 이러한 내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들이 다 있는 와중에서 영김 의원이 쿠팡 괴롭히지 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김민석은 우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얘기한 게 미국 하원 의회 차원에서 뭔가 대응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와 미국 하원 의회가 공조 쿵짝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뭔가 관세에 대한 문제던가 혹은 다른 외교 안보적인 문제를 지적하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푸는 해법이 있거든요. 손men보 목사 문제도 그렇고 쿠팡 문제도 그렇고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아집을 부리는 거야. 아집을 부리면서 그 아집에 민주당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후속 조치가 여기서 이제 나올 게 말씀하신 반도체도 있고 철강도 있지만 히토류 문제나 혹은 아니면 만약에 석유 그러니까 원유 같은 문제로 갖고 에너지 같은 문제로 갖고 들어오면 정말 답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가 어디까지 될지 사실 제가 납작 엎드리자 이렇게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한미 관계가 아니라 초등학교 애들 싸움이 있어서도 야 너도 화해해 나도 화해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에서 야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했을 때 아니 나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대화를 좀 이재명 정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TSMC는 이미 대만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 합의 내용이 잘 준수가 돼서 대만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15%로 마무리가 됐죠. 자, 삼성이 어떤 길을 갈지 이 문제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삼성과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TSMC처럼 미국 투자가 어떻게 될까 관심사인데 자, 다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문제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재무장관 베센트죠. 네. 베센트 이 재무장관이 환율 문제를 구두라도 좀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미 간에 이 환율 문제에 대해 좀 진정하기 위해서 좀 낮추는 노력을 해왔고 그 영향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나선 것에 관해서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나서니까 관세가 좀 환율이 좀 낮아졌어요.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자, 지금과 같은 상태라 한다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정도로 폭발하는 정도면 이제 한국의 관세 환율 문제 이거에 관해서도 뭐 200억 달러 받아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환율 문제를 일시적으로 도와줬다고 미국도 생각할 텐데 네. 환율 문제도 좀 복잡하게 꼬일 가능성도 생기겠는데요. 네, 환율 문제를 더 점점 멀어진 것이죠. 환율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통화 스와프를 하게 되면 환율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전 세계에서 지금 다른 그 전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뭐 바트화나 뭐 혹은 뭐 다른 엔화나 다른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점점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원화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 보유를 확보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동의만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면 그러면 환율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고 관세가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환율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좀 살 수 있는 좀 손쉽게 그나마 어려움을 덜 수가 있을 텐데 이재명 정부 환율이 잠깐 내려왔던 말씀하신 그 원인 때문에 잠깐 1,440원으로 잠깐 내려와서 이제 환율이 하한폭이다라고 얘기를 자랑스럽게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 환율이 다시 또 1,450원입니다. 1,451원을 넘어섰네요. 이제. 넘어섰습니까? 예,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환율 51.6원이네요. 예. 제가 방금 이 방송 들어오기 전건 봤을 때도 1,450.8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결국 1,500원을 터치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야 뭔가 이재명 정부가 우리가 잘못했다. 경제 정책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까? 지금 환율도 그렇고 이 관세도 그렇고 미국에 대해서 미국하고 적을 지으려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민석 총리는 미국을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안 갔으면 이렇게 관세 문제 안 터졌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가서 미국 가서 그 21일부터 26일 동안 4박 5일 정도 무슨 일정을 하고 왔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왜 간지도 모르겠고 문제가 있어서 간 것인지 총리가 대통령도 안 가는데 총리가 왜 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정부만 모르고 있다 보여지고 환율 관세가 이렇게 관세가 25%로 올라가고 다른 관세 공격이 들어올 가운데 환율까지 올라가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오전에 청와대가 아마 긴급 회의를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나온 이야기가 김정관 정도를 지금 캐나다에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보낸다는 정도였는데 지금 그런 정도로 수습이 되겠어요? 이제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민주당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이해찬 전 총리 사회장으로 운구가 지금 부탁하고. 들어와서 네. 뭐 서울대병원에 갔다고 하는 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트루스 소셜에 이걸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대응 방향은 명확합니다. 대응 방향은 우리나라 세금을 아끼면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는 그러한 방향이 대응 방안이죠. 지금
지금 어제 군인들이 이번 달에 수당이 안 나왔대요. 현역 군인들이, 현역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 수당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을 쓰면서 이해찬 정총리의 사회장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이해찬 정총리는 가족장으로 치르고 정치인들은 일을 해야죠. 행정가들은 일을 해야죠. 일을 하면서 그런 다음에 그 이해찬 정총리를 추모할 사람만 그냥 추모를 하고 오면 되는,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국가 안팎으로 굉장한 문제들이 빵빵 터지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뭐 추모를 강요하던가 그럴 때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정신을 차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군인 월급이 안 나간 문제, 국내 문제 해결하면서 또 해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큰 전문가는 한덕수 총리죠. 지금 구속돼 계신 한덕수 총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휴민트를 동원하던가 또 각종 미국사의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해결하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뭐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구속을 해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해법을 풀겠습니까? 지금 UN 대사로 가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 친구의 변호사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해법을 풀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좀 멀어지면서 미국하고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예. 자, 속보가 하나 그 사이에 나왔네요. 뭐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고 이유가 뭔지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후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긴급 논의에 돌입을 할 것이다. 만나서 협의를 할 것이다. 이미자 지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만나서 그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마치 국회 문제 정도로만 보고 있다면 완전히 착각인 것 같은데, 구윤철이 지금 국회에 가서 긴급하게 뭐 논의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사태를 좀 보고 움직임이 지금 그렇게 보이네요. 네, 이러면 정말 더 대한민국 정부 여당의 집권 정당과 정부 여당의 무능이 드러난 건데, 이렇게 쉽게 할 거면 그동안 왜 안 했습니까? 네. 팩트시트 나오고 대통령끼리 악수하고 팩트시트 나오는 그 2, 3주가 지나갔고요. 팩트시트 나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빨리 할 거면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당장 내일 국회를 열자, 혹은 오늘 오후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 지금 지역에 나가 있는 국회의원들 다 올라오라 그래라, 그래서 우리가 땅땅땅 찍자, 그렇게 해가지고 관세가 떨어지겠냐고요. 왜냐면 지금 관세가 올라갔잖아요, 다시. 지금 도장을 찍은 거는 25%의 도장을 찍겠다는 건가요? 지금 15%였을 때 도장을 찍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X에 25%로 올리겠다고 올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모여가지고 도장을 찍으면 25%의 도장을 찍겠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단순히 국회에서 야, 일단은 지난번 팩트시트 빨리 찍자,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마음을 일단 풀어야죠. 그리고 의중을 파악한다는데, 의중은 우리 펜앤마이크는 다 파악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 여당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김민석이 가서 뭔가 트리거가 됐다는, 김민석이 가가지고 스모킹 건이 됐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 문제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게 이제 속보가 계속 중간에 나올 테니까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루기로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한미 간 관세 협상 관련해서 작년 7월 30일 이게 관세 합의가 됐을 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 비준, 이거 앞서 말씀 좀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특별법에 준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민주당은 두 가지 상태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한쪽에서는 사실은 이거 트럼프 대통령한테 관세를 그냥 맞고 말지, 이 뭐 3,500억 달러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거 싫어. 예. 뭐 사실은 진보당이나 이런 조국혁신당 쪽 계열과 유사한 발언으로 해서 사실상 한미 관세 협상을 비틀려고 하는 세력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국회 비준은 필요 없어, 그냥 MOU 수준이니까 그냥 끝내면 돼, 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국회가 이걸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준 절차를 확실히 밟으면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트럼프가 어제 X에 오늘 새벽에 글을 올리기 전에 했었어야죠. 예. 지금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게 우리가 15%의 관세, 지난번 팩트시트가 왔던 15%의 관세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려면 또 국제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니 트럼프는 이미 틀었는데 트럼프는 이미 25%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15%로 비준 동의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그 너네끼리만 찍은 거야. 자,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받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서 아직 공식 의견이 안 왔다고 하는데 미국의 공식 문서를 스톱을 시켜놓던가 예.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그 트위터 X에 올린 게 대한민국의 마지막 경고성인 건지 아니면 확정이 된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근데 확정이 됐으면 비준을 해봤자 우리나라가 비준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성이다 그러면 일단은 트럼프가 트위터 X를 다시 올려야죠. 다시 올려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15%의 비준을 바로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15%를 일단은 다시 하향을 해주겠다. 자, 비준해라. 그래서 비준 절차가 들어가야지. 지금 바로 국회에서 비준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본인이 25% 던졌는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네. 얘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안 하고 있었네. 그럼 나는 25%는 안 하고 한 20%로 할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결정권한이 미국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국회가 스탠바이는 해놔야죠. 문서 작성이나 스탠바이 해놓고 저 숫자 같은 거만 빈 공간으로 남겨놓은 다음에 국회의원들 언제든지 동의할 수 있게. 근데 그 전에 미국의 의견이 지금 우선인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그러니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네요. 25%의 인상을 즉각적으로 인상을 뭐 이야기를 좀 제가 마지막으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 예.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통령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을 해보던가 뭐 돈을 벌어보던가 그런 적이 전혀 없이 그냥 좌파 운동권이라 그래서 그냥 뭐 집회하고 시위하고 운동만 하다가 정치인 돼서 국회에 들어가고 집회하고 시위하다가 선거 줄 잘 서가지고 대통령실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돈의 흐름 세계사에 있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 문제도 못 잡고 있는 거고 부동산 문제도 못 잡고 있는 거고 관세를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이런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뭐 복지 비용을 늘리자 무슨 뭐 안보를 어떻게 하자 이거 다 냅두겠는데 경제만큼은 본인들이 결정권을 갖지 말고 좀 전문가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국회의원 되고 정치인 되는 한 50, 60 될 때까지 한평생 돈 한 푼 안 벌어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돈 얘기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지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중간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면 중간중간 살펴보다가 다시 전하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 현안들이 많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이 동시 시청자가 13,000을 넘었는데 아직 좋아요는 많은 분들이 아직 하나씩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네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중징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장도혁 대표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네. 마침 퇴원하는 날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관련된 사유나 이런 것도 지금 점차 소개되고 있는데 우선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네, 탈당 권고를 해놓고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탈당 권고를 해서 탈당을 했으면 다음에 뭔가 일이 있을 때는 다시 뭐 복당을 할 때 복당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복당할 수가 있고요. 제명을 당하면 복당을 못하는 그러한 것인데 본인 탈당 권고가 나올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당원권 2년 정지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구형이나 선고보다 높게 나온 것인데 그때 어떠한 본인의 행실에 대해서 행실이 윤리위를 마치 저격하는 듯한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양형에 더 안 좋게 반영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징계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합당한 징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2년의 권고를 했는데 징계 권고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탈당 권고를 한 데는 이 당무감사위와 윤리를 공격하고 그 이후에 장도혁 대표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또 한동훈에 대한 뭐 제명 결정
요 사항에 관해서 집회도 주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행위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하면서 네. 사실상 더 높은 징계가 내려졌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형사 재판을 하다가도 재판장에 와가지고 판사한테 막 소리 지르는 피고인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예. 판사한테 막 삭대질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양형의 반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단식을 8일 하고 병원 생활을 3일 하면서 적어도 11, 2일 정도는 윤리위에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마치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를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다는 것에 윤리위원들이 더 크게 분노를 아니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일단은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고 재판을 받는 사람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죠. 그런데 혹은 아니면 내가 예전에 했던 발언이 좀 심했다. 앞으로는 이런 발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재발 방지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고망동 후한무치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윤리위에서는 야 이거 당원권 정지 2년을 하면 그 사이에 더 날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예 탈당 공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동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탈당 권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음은 한동훈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다 전반적으로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결정만 사실상 남겨두고 있는데 최고위원회 어제 최고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 있는 관계로 어제 퇴원은 늦게 했습니다만 병원에 있는 관계로 최고위원회는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의 제명 결정 여부는 지금 미뤄졌는데 29일 날 최고위가 소집되네 지금 예정돼 있어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중징계 결정이 사실상 한동훈 제명 이 처분의 전조다. 이런 네.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네. 보세요? 한동훈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 제명의 전조라고 볼지 어쨌든 굉장히 중징계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당연한 수순이고 김종혁보다 한동훈이 더 심한 일을 한 겁니다. 뭐냐면 김종혁은 방송에 나가서 본인 의견을 떠들었잖아요. 한동훈은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김병기, 강선우, 한동훈 이 세 명의 지금 정치권의 공통점은 형사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형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김종혁보다 더 행위가 중하기 때문에 더 중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전직 당대표냐 정직 최고위원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 일련의 사태에서 더 중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중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한 양형을 말씀드렸잖아요. 29일 최고위원 전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굉장히 선회해서 지금 굉장히 선회해가지고 본인이 정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일단 밝혀야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혹은 잠시 정치권을 떠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태도가 나온다면 그러면 엄청난 중징계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중징계가 나올 거라 보여지고 제가 좀 황당한 건 그거예요. 법조인들은 집회나 시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법조인들은 논리로 싸우죠. 내가 당원 당규에 의해서 나를 제명까지 한다? 그럼 기존에 있던 기존의 역대 판례와 선례 또 전 세계에 있는 논문 논리를 따져가지고 윤리위라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한동훈 최근에 하는 그 행동이 뭐냐면 본인의 그 팬클럽에다가 댓글을 달면서 집회에 나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집회에 다 나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본인은 안 나왔어요. 아니 정치인이 본인을 위한 집회에 본인이 안 나가는 게 또 말이 됩니까? 어쨌든 법조인으로 봤을 때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집회와 시위로 싸우는 게 좀 좌파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문제를 하나를 좀 더 살펴보죠. 자, 당윤리위원회의 이 탈당 권고 결정을 승복하지 못하겠다, 승복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 네. 어떻게 될지 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제 논란이 되겠지만 절차적 하자가 없을 때
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 가처분 신청은 바로 기각이 될 거고요. 한다고 해도 예. 김종영 전 최고위원이 괜히 변호사비만 날리는 꼴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처분 정당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방어해 본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그래요? 제가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자유한국당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공천 지방선거 공천되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막 들어오고요. 네. 또 저렇게 징계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오고요. 심지어 제가 해본 사건 중에는 민주당의 모 후보자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글을 삭제해달라는 메인 홈페이지 글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도 했었는데 이런 걸 다 했을 때 100% 이겼습니다. 그건 제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원은 정당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굉장히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하자가 불법성이 굉장히 있지 않는 이상은 다 정당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 김종현 가처분에 대해서 김종현 징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도 없고 내용적 하자도 없는데 김종혁이 얘기하는 게 뭐 기피 신청을 할 기회를 안 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이 판사가 재판 전에 판사님께서 기피 신청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먼저 알려주지도 않아요. 또 웃긴 게 뭐냐면 기피 신청은 재판에 왔더니 혹은 윤리위에 왔더니 내가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저 윤리위원 내가 아는데 저 판사 내가 아는데 하면 기피 신청을 하는 건데 김종혁은 뭐라 그랬냐면 윤리위에 와서 윤리위원 명단 주세요. 내가 당신들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름을 모르면 기피 신청 대상이 아니죠. 본인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기피 신청은 뭐 혈연 관계냐 뭐 경제적 돈을 주고받은 관계냐 이런 건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측에서 한 거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도 100% 기각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예. 자, 이 한동훈 문제로 좀 이어가 볼게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문제에 이어서 한동훈 이어가 볼 텐데, 자, 그 전에 정당 지도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정당 지지도조사, 리얼미터 조사, 저희 지난번에 여론조사 공정조사도 저희가 분석하고 발표를 해줬습니다. 당시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0.5%포인트. 종이 한 장도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런데 리얼미터 비교적 좌파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는 리얼미터 조사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거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민주당 42.7, 국민의힘 39.5, 3%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3%니까 오차 범위 내이면서 동시에 오차 범위 내 문제 정도가 아니죠. 아주 접전 양상이면서 국민의힘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더 무섭습니다. 민주당은 거의 똑같은데 국민의힘이 한 주에 지금 2% 3%씩 올라가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2.5% 올랐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그 전에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계속 빠른 추세인데 이 부분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네, 일단은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승기를 잡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서울에서 3.8% 민주당이 떨어졌는데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5.3%가 올라갔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연령대로 보면 50대에서 6.8%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사실 장동혁 당대표의 좀 개인기로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으쌰으쌰했다기보다는 장동혁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또 단식까지 이어오면서 국민들이 이러한 진정성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는 뭐 정책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던가 이러한 큰 설명은 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또 한동훈을 잘라냈기 때문에 이른바 친한계를 잘라냈기 때문에 결집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갔다고도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설 민심 전에는 우리가 방송 서두에 얘기했던 그 트럼프의 관세 문제나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 비롯된 각종 문제에 비춰봤을 때 설 민심 밥상머리에서 설 민심을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가지고 국민의힘이 소폭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예. 자, 지지율 변동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박근혜 대통령이 구원투수 비슷하게 나서는 상황이 되면서 지지율 상승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니까 여론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자, 언론사 한 곳의 보도의 양상을 하나를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조선일보 두 개의 지금 보도 기사인데 한번 그거 띄워주시겠어요? 조선일보가
자, 저거 지금 보도를 했어요.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42.7, 국민의힘 39.5%를 그대로 보도를 했어요. 격차가 별로 없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보도에서는 장동혁 대표 단식 보수 결집 효과 봤지만 국힘 지지율 상승이 과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의 그 저 장면을 보면 상당히 비교적 이전과 다른 보도 양태를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그 전에 걸 한번 볼까요? 이거 전에 보도했던 약 15일, 1월 15일에 보도했던 두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거 띄워주시죠. 자, 잘 보시면 국민의힘 최고의 내전 점화 한동훈 제명하느냐, 그 밑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붙입니다. 한동훈 제명은 공멸, 왜 자멸의 길로 가냐.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선거 앞두고 내전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 그 밑에 보면 심야의 테러 마피아라며 한동훈 제명 정상 아니다. 자, 이 기사만 보면 어떻습니까? 조선일보 1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저게 완전히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을 내팽개치고 막 패대는 거죠. 네. 한동훈 오세훈 편을 들고, 그리고 엊그저께 처음에 보여줬던 리얼미터 조사. 자, 지금 영향을 조선일보가 약간 양비론 쪽으로 좀 이동하는 것처럼 네. 보여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선일보의 이제 그라데이션이 시작된 것 같고요. 결국 언론사는 구독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사는 시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조선일보가 처음에 한동훈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선을 긋는 이유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을 바라보고 장동혁을 바라보고 이러한 대변인들이나 혹은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한동훈과 장동혁의 그러한 누가 큰 인물이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언론사인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아, 한동훈이 좀 희극 아니야? 장동혁이 비극 아니야? 했는데 저 보도가 있고, 그리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두 가지 변곡점이 있었는데,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본인의 SNS에 올린 사과 같지 않은 그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변곡점이 지난 주말에 국회 앞에서 있었던 집회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조선일보가 다시 본 거죠. 야, 좀 더 취재를 하면서 카메라를 갖다 드리고 취재를 하면서 수첩을 갖고 한동훈에게 점점 가까이 가더니 이거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네. 이거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으니 이참에 선회를 하면서 점차 그라데이션으로 한동훈과 멀어지면서 장동혁 대표와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뭐 조중동 중에 조선이 조금 기조를 약간 변화하는 추세로, 제가 오늘 보도도 봤더니 약간 바꾸는 추세. 이제는 약간 양비론적 시각으로 한동훈 편들기 들다가 조선은 조금 받고 있는데 여전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런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선 것도 상당히 무게중심 추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데, 한동훈이 사실은 스스로 패착에 스스로 빠졌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스스로 입지를 굉장히 좁혔다. 결정적으로는 소명할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네. 소명을 안 했어요. 단식장에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 단식장도 찾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도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자기 해결할 방법을 잃어버렸고, 정치적으로도 단식장을 차지 않으면서 야, 이 한동훈 뭐하는 인간이야,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회 보니까 제가 2,000명 뭐 실제로 세어봤다고 이야기도 어제 드렸습니다만 막 3만 명으로 부풀리고 그런 장소도 나오는데, 한동훈이 스스로 패착을 선택했다. 이 분석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집회 인원수는 제가 그 여의도 국회 앞에 콜라도 호텔로부터 더샵
까지의 그 거리수 집회를 한 건데 예. 하루에도 몇 번씩 갑니다. 그 여의도로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이 몇 명씩 가는데 거기에 몇만 명이 모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뭐 2,000명 정도, 1,500명 정도가 적당히 모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친한계에 있는 이른바 그 대변인들이나 뭐 변호사들이나 한동훈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한동훈의 SNS에 그 사과를 했다는 걸 이유로 공은 다시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이거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한동훈도 지금 입당한 지가 2년 남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1년 혹은 뭐 6개월 이 정도 남짓 되니까 아주 이상한 표현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인데 자 윤리위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징계안이 올라왔을 때 장동윤 대표가 재심의한다고 해서 재심의 기한 10일을 줬죠. 예. 공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서 재발 방지 약속했으면 공이 넘어온 건데 한동훈이 그때 SNS에서 한 거는 이거는 AI에게 제가 바로 물어보더라도 AI 답변이 뭐라 왔냐면 이건 사과가 아니라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치적 발언이야 이렇게 AI가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의 생각과 AI 생각이 아주 그냥 100% 일치하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장동혁 대표가 공을 한동훈 대표에 줬어요. 기회를 줬는데 한동훈이 그 공을 뻥 차버린 거죠. 그 공을 다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과를 이상하게 하면서 공을 뻥 차버린 거예요. 뻥 차버리면서 본인 지지자들을 모여가지고 뭐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지자들도 알고 보니까 한줌 지지자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정치인으로서 두 가지 행동을 정말 잘못한 게 사과야 뭐 그렇다 치고 두 가지가 잘못한 게 단식 현장에 안 온 거. 단식 현장에 보수 인사 다 왔고요. 심지어 본인 친한계에서 좀 한동훈과 멀어지고 싶어 하는지 그러한 친한계 사람들도 몇 명 왔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정치 진영이 달라도 단식을 심각하게 한다면 다른 당도 찾아가기도 합니다. 단식 현장 안 온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본인이 저렇게 집회 현장 나오라고 스스로 댓글을 달면서 집회 현장 나오세요 했으면 본인이 집회를 나왔어야죠. 아니 정치인이 나를 위해서 뭐 3만 명이 모였다는데 내가 안 나갑니까? 이거 정말 그때 뭐 했습니까? 정말 그 시간에 뭐 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걸 TV로 지켜보면서 집에서 따뜻하게 뭐 기타 치면서 뭐 집에서 라면 먹으면서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좀 안 되지 않았나.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을 해준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되지 않을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 시켜줬고 법무부 장관 끝나고 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꽃길을 깔아줘가지고 모셔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편하게 정치를 하고 가시덤불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게 아직도 정치인의 자질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그리아스님, 보이차, 홍차, 다예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한동훈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건 또 그 시점에 좀 직격하고 다루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27일이니까 이틀 후면 또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나올 테니까요. 한번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죠. 자, 이해운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운 지명철회 이해운 낙마 이후에 지금 몇 가지 쟁점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는 이해운의 인사청문회와 그 전의 장면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해운 낙마 이후에 아주 제기될 중요한 쟁점들이 뭘까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 한 서너 개 정도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한번 좀 여쭤보죠.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이 반포에 있는 원펜타스 아파트 이 청약 위장 미혼 수법으로 이 당첨됐다. 그래서 부정 청약이다 이런 게 거의 확정이 지금 되는 상황인데 자 이게 이해운 아파트 이게 그대로 있을지 날아갈지 그게 아주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법적으로 되면 날아가야 됩니다. 네. 주택법 65조거든요. 주택법 65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혹은 사업 주체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 그 주택 공급을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고요. 지금 뭐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됐으면 이게 좀 절차가 더뎌졌을 텐데 장관이 안 됐으니 국토교통부에서 내부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또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보죠. 이해운 장남 문제, 연세대 부정 입학 문제입니다. 이해운의 장남, 이해운의 아들 연세대 입학 당시에 남편 김영세 씨가 당시에 연세대
교무부 차장이었죠. 김영세 교수가 교무부 차장. 아주 중요한 직책을 딱 연세대를 직책을 맡고 있을 때 그 아들이 이해운 아들이 아빠 찬스를 이용했나요? 사회 기여자라는 명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불법 입학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부에서도 규정 위반이다 사실상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그러고 민주당에서도 당시에 이건 그 어떤 교육부 여러 가지 조례를 볼 때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난번 조국의 자녀들도 입학 취소한 네. 사항이 있잖아요. 네. 이해운의 이 아들 연세대 입학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조국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조국의 자녀는 뭐 최강욱의 허위 인턴 자격서나 혹은 아니면 엄마가 발행해준 뭐 허위 표창장을 가지고 대학을 입학했다고 하는데 이 이해운의 자녀는 이해운의 아빠가 당시 이해운의 자녀가 연세대 입학했을 때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다는데 교무부처장의 지위가 국회 청문회에 질의하는 걸 보니까 교무부처장이 입학 사정을 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이 입학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네 아빠가 연세대에 입학에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들어갔다. 근데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왜 들어갔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시아버지가 훈장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사회 기여자 전형에는 전형 설명서가 있잖아요. 훈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건 뭐냐? 전국에 지금 훈장을 갖고 있는 분의 손자, 손녀나 뭐 자녀들이 나도 우리 아빠도 훈장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훈장이 있는데라고 해서 사회기여자를 나 쓸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조차 몰랐다는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거죠. 훈장을 가지고 연세대 사회기여자 입학한 사람이 이해운 자녀 말고 또 누가 있냐? 밝혀보라는 그거인 거죠. 전혀 없고 이거는 아빠가 입학 사정을 담당하는 교무부처장인데 사회기여자 전형의 요건에 안 맞는 본인의 아들을 입학시킨 굉장히 큰 입학 비리이고요. 우리가 수많은 입학 비리를 봤지만 본인의 부모가 직접 학교에 있으면서 자녀를 데리고 간 입학 비리는 찾기 힘들어요. 저도 기억이 지금 안 날 정도인데 이거는 입학 취소 문제가 아니라 그 연세대 그 교수 그 남편분이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고요. 이거 증거인멸할 우려였으면 바로 구속 수사로 들어가야 될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여권 내부에서 지금 이해운 낙마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색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색출 작업이냐? 누가 이해운을 추천했느냐? 그 추천자를 찾아서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거 인사 추천은 사실은 내부의 기밀 사항이죠. 청와대 관계자들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범여권에서 의원들이나 개딸들이 이해운을 추천했던 인물을 찾아서 뭔가 혼을 내겠다.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건데 과거에 무슨 모택동 홍위병들도 아니고 이런 장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개딸들이 눈치가 없는 거죠. 이해운 누가 추천했겠어요. 결국 이재명이 한 거죠. 이거를 만약에 명청대전에서 네. 정청래 개파가 청와대 안에서 이해운 추천한 사람 우리가 잡겠다. 민주당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개딸들이 눈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해운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들이 좀 억울한 거예요. 행정관 비서관들 검증 절차를 하는 사람들이 검증을 해서 이해운은 안 됩니다라고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합법이 뭡니까? 어쩌라고? 어쩌라고? 야 어쩌라고? 그냥 할래. 하다가 인사청문회 해보고 아니면 철회하면 되지. 이 이해운 때문에 대한민국이 3주간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피로감이 쌓이고 공무원들은 밤낮으로 일을 하고 세금이 낭비되고 또 행정력이 낭비되고 인사청문회까지 열어서 이러한 낭비를 이재명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야, 어쩌라고 그냥 한번 해보고 아니면 내가 철회할게.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니까 난리가 나는 것인데 개딸들이 이거를 색출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정점에는 이재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마지막 쟁점 하나만 좀 더 살펴보죠. 자, 이해운이 지명됐을 때 가장 먼저 터진 게 보좌진 갑질입니다. 우리 강대규 변호사님도 보좌관을 네. 했기 때문에 이 보좌진 갑질의 상황들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도 하고 이해운 관련된 여러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마침 손주와 구의원 중구 성동구을 이 그 손주와 구의원 이 피해자죠 사실은
저 이해운 갑질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손주아 구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었죠. 마지막으로 소감을 발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손주아 참고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 쭉 보셨습니까? 네,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예, 보시면서 총평으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네, 정말 이제 좀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좀 거짓말이 좀 많았습니다. 주로 어떤 점이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이제 4월 이후 탄핵 선고 이후에는 활동을 잘 안 하셨다. 그리고 8월 이후에 정치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규탄 집회 이런 것도 다 저희 동원령까지 말씀하시면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참고인은 저 후보자가 정치적인 변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욕심으로 자리를 좀 받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손주아 의원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했네. 가증스럽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기되는 문제 중에 이게 제기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해운이 이 갑질을 폭로한 보좌진들을 찾아서 보복할 수도 있다. 보복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예. 이 공익제보자의 심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익제보자는 어떠한 혐의에도 다 어떠한 행동에서 다 보호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보복범죄를 설치하고 있는데 보복 협박이나 보복 폭행 혹은 보복범죄의 일환을 보이면 바로 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형량도 징역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운 후보자 함부로 보복할 생각을 하지 말길 바라고 본인이 앞으로 본인 원펜타스 문제나 또 본인 아들 문제나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서 겸허히 인생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해운의 낙마 이후에 좀 중요하게 제기된 쟁점 좀 짧게 한 4가지 정도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주제 하나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민석하고 김어준하고 싸우는 장면을 한번 좀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총리실과 김어준이 다투는 장면까지 연출되고 있어요. 자, 그 장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작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를 빼달라. 지금 김민석도 이야기를 한 바 있죠.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달라. 매우 부적절하고 금도를 넘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어준 이 여론조사 꽃을 향해서도 저런 얘기했어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아주 사실은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힌 한쪽으로 싹 기울어져 있는 그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나는 서울시장 후보 내년 지방선거 올해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김민석을 자꾸 넣는 거 나 원치 않는다. 빼달라. 이렇게 했는데 김어준이 이렇게 답합니다. 빼달라고 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자유이긴 하지만 이쪽이 결정하리다. 내가 결정할 일이다. 이러면서 김민석과 총리실에 맞서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그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예. 춘천시장 혹시 후보 나오시려냐? 왜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이러면 빼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작을 보면 그 김민석 총리가 기자들한테 문자를 돌렸다고 하는데 총리실에서 여론조사 빼달라고 하는 거는 합당한 주장입니다. 내가 안 나간다는데 빼달라. 근데 김어준 씨가 지금 약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너가 차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에는 지금 명청 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어준은 정청래계로 친문계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네. 김민석을 서울시 여론조사에 넣으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호를 밀어주기 위해서 정원호를 본인 SNS에 올리면서 이재명이 일 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김민석을 올려서 김민석이랑 정원호가 비슷하게 나와도 문제고요. 김민석, 정원호가 이렇게 나와도 문제인 겁니다. 그러네요. 예. 둘을 대립시키는 꼴이 되네요. 예, 이렇게 나와도 문제고 비슷하게 나와도 문제고 이렇게 나오면 김민석이 낮게 나오면 김민석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요. 아니 내가 총리인데
일개 구청장보다 낮게 나와? 상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오면 네. 정원호 구청장 아니 대통령이 미는 사람인데 총리가 더 높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은 이 상황이 재밌죠. 이 여론조사 한번 돌려가지고 그 명청대전 쪽에서 친명계의 분열을 지방선거를 빌미로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그러한 방법입니까? 그래서 김어준은 너는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김어준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넣어서 정원호하고 김민석과 싸우는 구도. 네. 이재명이 정원호를 픽했는데 거기다가 이재명의 말을 잘 따르는 김민석을 넣어서 싸우는 구도. 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김어준의 전체적인 그러면 구도. 왜 굳이 계속 김민석을 여론조사에 넣느냐 서울시장 후보에. 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향후 미래 권력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죠. 김어준 씨는 그 다음에 있는 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나 지금 정청래의 그 당대표 선거에 합당 문제도 걸려 있고 1인 1표제가 통과되긴 했지만 그러한 것에서 본인을 김어준 유니버스로 기본으로 해가지고 친문계와 조국과 정청래와 다 싸그리 안고 가려는 그러한 기반으로 이러한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언론에서 김민석 총리가 저렇게 문자를 보내서 다른 언론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 뉴스공장만 이걸 돌린다? 그러면 김어준 씨 뉴스공장의 시청률이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언론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언론이 안 하는 거를 본인은 하겠다. 이게 분란을 만듦으로써 본인에 대한 유튜브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총리 미국에서 두들겨 맞고 왔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은 어떻게 이게 진화가 될 것 같냐? 네.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 뉴스에 출연하겠죠. 그러면서 야 와서 깨갱해. 김민석 차렷. 김민석 열중샷. 김민석 차렷. 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 절. 김민석 설날을 맞이해서 시청자들께 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김어준이 김민석을 안 괴롭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민석이 내 발 아래 있어. 이걸 확인시키는 거군요. 네. 네. 자, 김어준의 유튜브에서 김민석이 나오는 장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어떤 구도를 짤지 김어준은 자 정청래를 차기 미래 권력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김어준은 또 이 김민석을 어떻게 다룰지 김민석 벤수 부통령한테도 맞고 오고 김어준한테도 맞고 다니고 참 여러 군데다 두들겨 맞고 다니네요. 김민석의 모습 김어준의 장기 구도 현재 권력은 이재명이지만 미래 권력은 다른 사람이다. 김민석 너는 아니야. 뭐 이런 건가요? 자, 그 장면 좀 짧게 살펴봤습니다. 일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관세 협상을 둘러싼 여진이 끝나는가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로부터 시작됐군요. 자, 그 문제부터 자 김어준 문제까지. 자, 일부 강대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